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이 칼럼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돈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뒤로는 코로나19 면책을 확보하고 선수들을 위한다는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래가지 않아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 전환은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에 이르러야 가능하다면서 지금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을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가 아주 이례적으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죠.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인 그 도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네. 제목부터 아주 취소를 달았는데요. 언론사가 이렇게 올림픽 취소 요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그 이유죠. 그래서 취소를 촉구했고요. 이 IOC가 돈만 바라보고 있다고 아주 초강도 비판을 날려서 굉장히 좀 이것이 또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11일자 칼럼이었는데요. 도쿄올림픽 취소를 주장하는 칼럼의 제목부터가 대단히 직설적이었어요. 스포츠 이벤트 shouldn't be a super spreader. Cancel the Olympics.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올림픽을 취소하라. 이게 뭐 더 이상의 어떤 우리가 간접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없이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올림픽이냐 말도 안 된다 빨리 캔슬해라 이런 딱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논조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뭐 이 논설을 보면은 말이죠. 지금 IOC가 완전 타겟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올림픽을 취소하라는 칼럼은 IOC를 비판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IOC를 돈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IOC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IOC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 도쿄가 체결한 계약서 때문입니다. 이 올림픽 관련한 계약서를 보면 경기 전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결정하는 책임은 IOC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칼럼은 결정권을 진 것은 IOC다. 근데 IOC가 팬데믹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을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강행하려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세 가지 목적은 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money and mone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도 돈이고 두 번째도 돈이고 세 번째도 돈이다. 근데 돈이 이렇게 강조되는 건 아무래도 중개권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칼럼은 IOC가 수입의 73%를 방송사가 지불하는 올림픽 중개권료에서 획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8%는 올림픽 파트너로 선정되는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받는다 이렇게 전해서 역시 올림픽이 열려야 중개권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스폰서 계약도 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게 IOC 수익과 아주 직결돼 있다는 거죠. 이 IOC는 지난 2014년에 미국 올림픽 중계방송사 NBC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2022년부터 10년간 올림픽 대회 중계권을 MBC에 주는 대가로 77억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포기를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강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팬데믹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 무리한 강행을 하려 한다는 것이 뉴욕타임즈가 IOC를 비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OC가 이 선수들이나 스포츠를 생각하지 않고 돈밖에 모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IOC가 굳이 이렇게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선수 우선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thlete first. 뭐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라고 했지만 IOC는 Athlete first입니다. 그래서 선수 우선주의, 선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4년에 한 번
올림픽만 바라보고 운동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캔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네. 근데 뉴욕타임즈는 이런 그 IOC가 내세우는 선수 우선주의, 어틀리트 퍼스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지침서, 도쿄올림픽 플레이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위험한 상황을 맞는 경우에는 선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그 도쿄올림픽 플레이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럴 경우에는 IOC를 상대로 책임을 못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의사 책임 못 한다고 당연히 그 사인하고 수술 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원하면 수술을 해줄 수 있지만 수술하다가 불상사 생기면 의사 탓하지 마라. 사인해라. 사인해야만 수술한다. 똑같은 거죠. 올림픽은 하는데 올림픽에 나갔다가 어떤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절대로 IOC 탓이 아니다. IOC 책임 추궁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IOC에게는 선수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OC는 선수 우선주의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 뉴욕타임즈가 지적하는 것은 실제는 면피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대회를 강행하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다. IOC는.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챙기겠다는 게 IOC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뉴욕타임즈 칼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남긴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가족, 친구, 공중보건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이 팬데믹 사태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이 스포츠에 대한 그래서 지난 그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이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독약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림픽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취소할 시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뭐 뉴욕타임즈는 언론사로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일본과 아주 친하잖아요. 지금 일본을 최대 동맹국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모든 편의를 지금 봐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가 좀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일본을 서포트해 주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뉴욕타임즈가 이런 칼럼을 해도 이게 뭐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부에서 말입니다. 그 스포츠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육상팀이 지금 일본 전지 훈련을 취소했다고. 그런 식으로 선수단이라든지 선수 이 뭡니까 각 스포츠의 그 이 담당자들이 자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발을 빼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로서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육상 선수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운동 선수의 논리로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정치적인 논리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미국 정부 또 뭐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이 먼저 일본을 버리는 결정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그건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여러 구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그동안 미국 정치, 워싱턴 정치권에 공을 들인 게 있기 때문에 재팬머니를 엄청나게 안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먹을 대로 받아먹고 이제 와서 미국이 일본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특별한 인터레스트를 생각하면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가까워질수록 또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요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다시 한번 정책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네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리차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어제 전미 실물 경제협회 주최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4% 이상 상승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소감을 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드의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크게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얼마든지 높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가 올랐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 3.6%, 그 전달 상승률 2.6%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클라리다 그 연준 부의장도 사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4% 이상 오를 줄은 몰랐다, 좀 놀랬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최근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이 팬데믹 동안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준 정책을 바꾼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상의 수요 공급의 밸런스,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에 불안전한 그런 그 상황이 지금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불안전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게 영구적이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 그래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이런 인플레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지난주 발표된 4월 고용지표. 고용지표 결과도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신규 일자리와 실업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일자리 창출은 기대치에 훨씬 형편없이 못 미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용이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인플레가 허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리커버리, 회복이 되려면 고용시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연준이 보는 한 지금 고용시장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후반 2022년 후반기는 가야 제대로 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책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지표보다는 오히려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고용 그렇죠? 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연준의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고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 지표예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연준 부의장 얘기고 다른 연준 주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그 외에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있는데 이 기대 지표들도 매우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면 이렇다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5년 만기 채권 이자율,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움직인다면 우상향한다면 그거는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도 별다른 게 없고 또 고용 지표는 아직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연준의 정책을 변경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결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과도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겠습니다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팬데믹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특히 그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서 얼마 안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극복이 되면서 차량 수요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걸 지금 반도체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돌아온다. 이게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연준 목표인 2%를 넘어갈 수 있지만 금방 내려올 거다. 이게 연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제대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연방 실업수당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연준은 흔들리지 않고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모기지 채권을 계속 매입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계속 매입해 오고 있는데 이걸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많은 증거, 정말 지금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계속 증거를 모으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도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까지 가려면 실업률이 한 3%대까지 내려가고 그렇겠죠.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그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좀 많이 줄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 최하로 가장 낮은 그런 이제 이 수치로 보고가 됐으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고용 지표와 거의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없어진 건지 내려간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신청 자체 하는 것을 포기한 건지 그런 것도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신청할 만한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수치는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또 분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 연준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